민준이 어디 있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해. 만약 살아있다면 그 애가 날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하니까. 남편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며 들이닥쳤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지키고 재벌가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제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제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마음 정거장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고양시의 저녁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때 아닌 겨울비가 그친 뒤였죠. 거리는 일찍부터 불이 켜졌고 길거리 군밤 냄새가 축축한 흙냄새와 섞여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화 속에서 저는 숨쉬는 법조차 조심해야 하는 거대한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결혼할 때 재벌가에 시집가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는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껴주는 부부, 따뜻한 밥과 국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입니다. 밤에 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아늑한 집을요. 사람들은 결혼은 도박이라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내가 바르게 살면 분명 좋은 날이 오겠지. 남편 민준 씨는 말이 적은 남자였습니다. 달콤한 약속에는 서툴렀지만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제가 열이 심하게 났는데 말없이 나가서 제가 늘 먹던 약을 정확히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약 봉지를 식탁에 툭 내려놓으며 한마디 툭 던졌죠.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터지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거 먹어. 나 다시는 인터넷 검색하게 만들지 말고. 피식 웃음이 나왔고 제 마음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아버지는 이태환 회장님으로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설 자재 및 물류그룹, 태환그룹을 일군 분이셨습니다. 느리지만 힘있는 목소리,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죠. 민준 씨의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몇 년 후 아버님은 최유진 여사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 최우석을 데리고 왔죠. 저는 그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대저택에 처음 들어간 날,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자동 대문 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으로 돌아갈 모든 길을 차단하는 소리 같았죠. 깔끔하게 포석이 깔린 마당, 동그랗게 잘 다듬어진 정원수, 하얀 벽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 모든 것이 그림 같았습니다. 박 여사라는 집사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깨트릴까봐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계단 쪽에서 최유진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하게 말아올린 머리,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자로 꿰는 듯 정확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 집안의 법도를 잘 따르거라. 우리 집은 규칙이 엄하단다.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머무를 수 있고 넘지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새 아기 방으로 안내해 쉬게 하렴. 내일은 사당에 가서 아버님께 인사드려야 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피곤하지는 않은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은 다 저런 걸 거야. 위험을 지키려고 과묵하신 거겠지. 그 뒤로 최우석, 민준 씨의 의붓동생이 나타났습니다.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우석은 제게 악수를 청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새 형수님이 오시니 집안 분위기가 사네요. 듣기에는 살가웠지만 그의 눈은 민준 씨를 향해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칭찬과 견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민준 씨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예의를 지키되 순진하게 굴지는 마.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집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우린 그저 바르게 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은 새 며느리를 위한 환영 식사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 갈비찜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시아버지께서 제게 갈비 한 점을 집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부터는 너도 이 집의 딸이다. 그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감사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최유진 여사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딸이라도 예법은 알아야죠. 민준이 아내는 맏며느리니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누가 소리치거나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식탁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우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회사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저는 그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혹시나 작은 소리라도 낼까봐 조심스러웠죠. 박 여사님은 뒤에 서서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죠. 이런 침묵에 익숙하다는 듯이요. 밤에 민준 씨 옆에 누워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작았지만 늘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죠.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니 그도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언가 아주 먼 것을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의 손에 가만히 손을 대자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이 넓은 집에서 제가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못할 일이 없다. 남편과 손만 잡고 있다면 나머지는 내가 배우면 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차갑고 낯선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직 동이 트기 전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깼습니다. 친정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물을 끓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를 깨우셨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의 모든 순간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요. 주방으로 내려가니 박 여사님이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무언가 감추는 듯 했죠. 새아기께서는 올라가 쉬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박 여사님은 저를 말리지 않고 누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댁은 모든 것에 규칙이 있습니다. 차차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식탁에는 흰 죽과 장조림, 각종 밑반찬, 그리고 작지만 먹음직스러운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었죠. 이태원 회장님은 천천히 꼼꼼하게 식사를 하시며 가끔 민준 씨에게 업무에 대해 몇 가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핵심만 간결하게 대답했죠. 최유진 여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마치 그 자세마저 예법의 일부인 양 정확하게 수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막 앉자 그녀는 시계를 한번 보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킨단다. 새 며느리니 앞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그 뒤에는 다른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잘못된 것이다.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맞게 먹으렴. 이곳에 왔으니 이제 부모님이 한 분 더 생긴 셈이다. 제가 감동하기도 전에 최유진 여사가 차를 따르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건 좋지만 아끼는 것과 예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대소사를 먼저 생각하고 챙길 줄 알아야죠.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바늘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자세를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최우석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잘 다린 셔츠에서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고 머리는 왁스로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죠. 그는 의자를 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좀 있어서요. 최유진 여사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시간을 지적하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얼른 먹고 회사 가봐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은 지각인데 저에게는 규칙이고 친아들에게는 일이 좀 있어서였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았죠. 어릴 적 어머니가 남동생 편을 들며 싸울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석은 밥을 먹으며 민준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농담인 듯 아닌 듯한 말투였죠. 형 요즘 엄청 바쁜가 봐. 새 형수님 오셨는데 데이트할 시간도 없겠네. 민준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일이 많아. 우석이 웃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야. 형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그룹을 짊어져야지 누가 하겠어.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능력 있는 형이 다 해라. 나는 옆에서 지켜볼 테니라는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민준 씨를 칭찬할 때마다 최유진 여사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침묵은 아주 짧았지만 갓 시집온 제게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보는 주름 없이 펴져 있어야 했고 그릇은 정해진 위치에 놓여야 했습니다. 거실의 꽃은 이틀에 한 번씩 바꿔야 했죠. 손님이 와도 대문은 직접 열지 않고 경비원이 열어야 했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언하는 듯한 말투로 지적했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우리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단다.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 그녀의 모든 말은 제 자세부터 웃음까지 재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과일 접시를 들고 사당에 향을 피우러 올라갔습니다. 향을 다 피우고 돌아서니 어느새 그녀가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로와 제 손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쳐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예법도 모른다고 흉보게 해선 안 된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옅지만 기분 나쁜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데우고 박 여사님이 끓여놓으신 호박죽과 남편이 좋아하는 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는 몇 숟갈 뜨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민준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자기 몫을 지키는 거야. 모든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마.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할까봐 무서워요. 민준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기억해. 이 집에서는 침묵이 안전할 때가 있어.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되고 미소 하나가 덧치될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밤에 저는 복도에 서서 거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소파를 비추고 있었지만 발소리는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갑자기 친정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밥 먹어라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곳은 음식도 맛있고 집도 좋았지만 소속감이라는 감정은 유리창의 김서림처럼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다른 것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규칙은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시아버지 이태현 회장님은 늘 정정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정원을 한 바퀴 산책한 후에야 식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날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갈비찜, 그리고 나물 반찬이 올라와 있었죠. 회장님은 밥을 반 그릇쯤 드셨을 때 갑자기 수저를 놓고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아버님 관자놀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당황스러움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정신을 잃지 않았죠. 그녀는 아주 빠르게 말했습니다. 빨리 차 불러. 의사 선생님께도 연락해. 그리고는 우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약상자 가져와.
민준 씨가 아버님을 번쩍 안아들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죠. 병원 복도에서 민준 씨는 눈이 충혈된 채 서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대기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계속 서성이며 전화를 하면서 애써 침착한 척했죠.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민준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곧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천막이 세워지고 조명이 켜지고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불 소리와 향 연기가 노란 조명 아래 맴돌았죠. 저는 김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상복을 입고 절을 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예법에만 집중하십시오. 망자에 대한 예의가 우선입니다. 다른 일은 나중에 생각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마치 집 전체를 짊어진 듯 꼿꼿한 자세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인 날 최유진 여사는 제게 맏며느리에 걸맞게 상복을 다시 단정히 하라고 말하며 당부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너무 많이 울지 마라. 우리 그룹은 규모가 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생각해야지.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마저도 평가받아야 하는 현실에 숨이 막혔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여자는 체면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은 쓰디썼죠. 하지만 바로 그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한 질문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류 결제는 누가 하나요? 이사회는 언제 열리죠? 중요한 법인 인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하고 속삭였습니다. 이태환 회장이 갔으니 이 집 주인도 바뀌겠군. 제가 돌아보면 그들은 입을 다물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최유진 여사는 조문객을 아주 능숙하게 맞았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그녀는 민준 씨를 아버님의 서재로 끌고 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녀가 묻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위임장은 네가 가지고 있니? 아니면 비서실에 있니? 지분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민준 씨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뺏으려는 게 아니야. 뒤에서 도울 일을 알아두려는 거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감과 지분 이야기를 하다니. 마치 밥에 섞인 모래를 씹는 것처럼 불쾌했습니다. 최우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서재에 더 자주 나타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는 여전히 형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미소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그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형은 장례 때문에 바쁘니까 그쪽 일은 일단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일단 처리한다는 말의 뉘앙스가 마치 곧 그 자리에 오를 사람 같았죠. 또 다른 날 밤, 김 부장님이 제게 따뜻한 생강차를 주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말 조심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자 민준 씨가 제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바깥 소리에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많은 걸 남기셨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하게 둬선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죠. 무섭지. 하지만 무서워한다고 살아남을 순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조문객들이 뜸해지자 민준 씨는 조용히 아버님 서재의 서류 캐비닛을 잠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슬픔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신호였죠. 박 여사님이 지나가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집은 초상도 크지만 사람 마음속은 헤아리기가 더 어렵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쩌면
대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홀로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들어가는 향과 떨어지는 잿가루를 보며 아버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기업인데 눈을 감으시자마자 그 기업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먹잇감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 고양시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장막 끝물의 음울함이었죠. 구름은 낮게 깔려 있고 바람은 축축했으며 햇살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강원도 산간 지역 부지 답사를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는 박 여사님이 끓여준 죽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옅은 파란색 셔츠, 손목시계,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였죠. 민준 씨가 막 일어서려 할 때 최유진 여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의례적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걸리니?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일로 다녀올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가니? 민준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 대리랑 같이 갑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냅킨을 살짝 구기는 것을 보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최우석은 아직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일이 있는데도 그가 너무 태평한 것이 이상할 뿐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 대신 당부했습니다. 집에서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나나 박 대리한테 전화해. 저는 살짝 잔소리를 했습니다. 산길 운전할 거면 조심해요. 날씨도 이런데. 민준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평소보다 더 힘주어 꽉 잡았습니다. 마치 그 역시 무언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요.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고 저는 현관에 서서 차가 나무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밝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뒤뜰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남편을 사랑하니까 걱정이 많은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영정 앞 제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회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침착하게 들으세요. 이민준 이사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되물었지만 목이 꽉 막혔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이사님, 차가 산길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구조 중입니다. 언제 수화기를 놓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박 여사님이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고를 당했대요. 박 여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즉시 사람들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최유진 여사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누가 연락했지? 제가 직원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계약을 처리하는 것처럼 침착한 목소리였죠. 현장에 사람 보내 법무팀에 연락해서 보험사에 알리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살아있을까 아닐까. 김 부장님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서 숨 좀 고르세요. 이 계절에 그쪽 산길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영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향 연기는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고 심장은 아플 정도로 세게 뛰었죠. 박진우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지금 현장인데요. 여기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민준 씨는 찾았어요? 박진우 대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요. 지갑과 시계만 발견했습니다. 시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가 가슴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시계를 부적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차고 다녔죠. 그 뒤로 무슨 말이 더 들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겨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최유진 여사는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찾지 못하면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지. 회사를 혼란스럽게 둘 순 없어. 저는 그녀를 척 돌아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사람이 맞나요?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고통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저녁은 금세 찾아왔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빛 독촉을 하듯 요란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이 놓여 있었고 전화기는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하늘에 그리고 평소에는 믿지도 않던 모든 것에 빌었습니다. 제발 찾았다는 전화 한 통만 오게 해달라고. 살았든 죽었든 제발 알게만 해달라고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박진우 대리에게서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지형이 험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글자를 읽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빗소리와 벽시계의 똑딱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마치 느리고 잔인한 칼날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환하게 불이 켜진 대저택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남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시댁의 무서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대신 끈질기게 이어지며 피로감을 더했죠.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따갑고 목은 바짝 말랐죠. 저는 계속 전화기를 들고 박진우 대리의 다른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색 계속, 안개 짙음, 급류 같은 짧고 차가운 소식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 부장님이 오셔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소식이 없으면 집안에서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영결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준이가 죽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법과 거래처,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장례 예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앞뒤가 있어야 하고 초상을 어정쩡하게 둘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예의는 다 해야 한다는 말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님과 일하는 분들이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이고 하얀 국화 화환이 배달되었습니다. 백합과 국화 향기가 새로 피운 향 냄새와 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저는 사람들이 빈관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 씨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회의 때 자주 입던 양복과 현장에서 발견된 지갑, 그리고 시계만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 시계를 보며 가슴이 지메스케라레를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이 시계를 차고 저희 집 조상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서연 씨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그 시계는 유리상자 안에서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반으로 잘린 약속처럼요. 영정사진은 인천 물류창고 준공식 날 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웃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잘 웃지 않았지만 웃을 때는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니 그가 잠시 출장을 갔다가 곧 문을 열고 들어와 왜 어린애처럼 멍하니 서 있어? 라고 타박할 것만 같았죠. 저는 상복을 입었습니다. 거친 삼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듯이요. 친정 식구들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꽉 껴안고 오열하셨죠. 아버지는 말없이 뒤에서 계셨지만 눈과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딸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저 자신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 회사 동료들, 먼 친척들까지 와서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룹의 한 여직원은 향을 피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사모님. 물류창고에 나이든 인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친 손은 합장할 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계와 믿음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내내 단 한 사람, 최유진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당에서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의붓아들이라도 그렇지 사고를 당했는데 얼굴도 안 비치다니 저게 무슨 엄마야. 어떤 사람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하지만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귀가 윙윙 거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그럴 힘이 없었죠. 최우석이 가족을 대표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볼수록 이제 막 형을 잃은 동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음 수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죠. 김 부장님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계십시오. 아무 반응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상집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의 멍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비가 그치고 하늘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길게 늘어뜨린 하얀 천들을 흔들었습니다. 연불 소리는 파도처럼 규칙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빈 관 앞에 서서 피어오르다 사라지는 향 연기를 보았습니다. 제 인생도 저렇게 흩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아직 시신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감정은 보통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희망도 절망도 허락되지 않은 채 양쪽 절벽 사이에 매달려 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자를 치우고 화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저를 데려가 쉬게 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침실에는 아직 민준 씨의 옷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영정사진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분침이 한 칸 더 움직였죠. 집 전체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장례식 뒤에 찾아온 사람들이 눈물이 아닌 향 연기보다 더 차가운 야망을 가지고 들어오리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민준 씨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굳건해 보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말없이 제 곁을 오가며 가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거실을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텅 빈 침실과 마주하는 것이 베개에 남은 민준 씨의 채취가 저를 무너뜨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연불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향 연기는 여전히 노란 조명 아래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하얀 천들을 흔들었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마치 차가운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벽시계를 본 순간 분침이 한 칸을 더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멈춰 섰고 손에 든 빗자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최유진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한 칼라, 낮게 묶은 머리, 피곤함을 감출 정도로만 적당히 한 화장. 그녀의 뒤에는 최우석과 한가은,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변호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뒤로 평소 최유진 여사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그룹에 고위 임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계셨어요? 라고 책망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죠. 마치 막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열리는 것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망설임 없이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영정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간판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차가웠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 크지 않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이만하면 됐다.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회사를 비워둘 순 없어. 수천 명 직원의 생계가 걸린 그룹을 이런 일로 혼란에 빠뜨릴 순 없다.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그녀는 보고서를 읽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분간 집안일을 돌보고 그룹을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겠다. 내일부터 경영진, 법무팀, 관련 부서들을 소집하겠다. 이 과도기 동안에는 우석이가 가족을 대표해서 각 부서와 업무를 협의할 것이다. 우석은 그녀 옆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한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 눈빛은 누가 반대할 사람인지 살피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많은 친척 어른 한 분이 벌떡 일어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아니 의붓아들이 사고로 시신도 못 찾았는데 여기서 회사 업무 분담하듯이 말을 해? 최유진 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슬프시듯 저도 슬픕니다. 하지만 슬픔이 계약을 해결해 주진 않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애도할 권리가 있지만 안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명예라는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명예? 반나절 동안 의붓아들에게 향 한 번 피우지 않은 어머니의 명예? 아니면 사람을 잃는 것보다 자리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명예? 김 부장님이 나서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그룹 일이라는 게 그렇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회도 있고 절차라는 게 최유진 여사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단호했죠. 김 부장님 걱정 마세요. 변호사도 와 있습니다. 법대로 할 일은 법대로 하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회색 정장의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마치 바로 서류를 꺼낼 준비가 된 사람처럼. 저는 그 서류 가방을 보며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향 연기도 채 가시지 않았고 연불 소리도 귓가에 맴도는데 그들은 마치 부엌에 칼을 가져오듯 서류를 들고 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유진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 씨를 향한 한 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회를 놓칠까봐 초조해하는 마음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상복 주머니에 있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제 심장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누군가의 안부 전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제가 외울 정도로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민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떠뒀다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세차게 다시 뛰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누른 끝에야 메시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짧고 차가운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둬. 다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나 보고 싶으면 뒷산 묘지로 와. 저는 그 문장을 1번,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죠. 첫 느낌은 안도감이 아니라 오싹함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그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하고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지 않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향 연기 가득한 거실,
노란 조명 아래 시어머니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바로 옆에서 그 문자는 마치 차가운 물속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유진 여사는 여전히 안정, 결재권,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옆에 서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떠보는 듯한 눈초리였죠. 한가은은 이상한 낌새를 챈 고양이처럼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끄고 아플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감정이 소진된 여자처럼 멍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살아있다면 이 집안의 누군가는 그를 서둘러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씁쓸해졌죠. 때로는 정의로운 나무도 그들이 서고 싶은 자리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뿌리째 뽑히기도 하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쓰러질 듯 고개를 숙이며 박 여사님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푹신한 땅을 밟는 것 같았죠. 상복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뜨거웠고 가슴 속에서는 억눌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제가 바로 다음 사냥감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을 나서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려서는 안 됐습니다. 당황해서도 안 됐죠? 이 집에서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비밀의 냄새를 풍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지나가며 어깨에 힘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상복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박 여사님은 저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괜찮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망설이다가 돌아서서 청소를 계속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를 벗어나자 박진우 대리가 연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비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죠. 저는 그를 오래 쳐다보지 않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박진우 대리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묻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뒤뜰로 산책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최유진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영진 회의, 인사 안정,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그 소리를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살아있다면 이 광경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직 숨쉬는 사람의 영정 아래서 자리를 다투는 것은 산 사람을 묻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대리가 연문을 열자 비 온 뒤에 흙냄새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저택 뒤편에는 작은 돌길이 있었고 그 길은 공터를 지나 언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복 스카프를 고쳐매고 지친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 대리는 제 반보 앞에서 걸었습니다. 누가 보면 가려줄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너무 친밀해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거리였죠. 밝은 조명 구역을 벗어나자 어둠이 순식간에 우리를 삼켰습니다. 해가 지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흙은 부드러웠고 제 신발은 소리를 내며 살짝 빠졌습니다. 저는 집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누군가의 눈과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길 하나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걷자 박진우 대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산 부지의 CCTV 시스템에 보조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사님과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머리는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정신이 바짝 들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족 묘지로 가는 길은 붉은 흙길이었고 양쪽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막 그쳐 젖은 솔잎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깨에 닿아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나무 기둥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부엌 연기 같았죠. 저는 마치 어두운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제 자신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숨소리, 심장소리, 침 삼키는 소리, 박진우 대리가 멈춰서서 손짓을 했습니다. 앞쪽이 묘지였습니다.
몇 개의 봉분이 낮게 자리 잡고 있었고 회색 비석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지고 이끼가 낀 오래된 무덤도 있었죠. 이곳의 향 냄새는 집 안과 달랐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섞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거실의 광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영정, 자리를 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 공간은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민준 씨의 문자가 왜 소름 끼쳤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악의가 때로는 무덤보다 더 차갑기 때문이었죠. 박진우 대리는 저를 데리고 작은 길을 따라 언덕을 돌았습니다. 멀리 새로 털을 닦은 땅이 보였습니다. 임시로 박아놓은 말뚝 몇 개, 사람들이 가묘를 세우려던 자리였죠. 저는 그 말뚝들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저기서 울었는데 오늘은 죽었다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마치 홀령이라도 놀라게 할까봐 두려운 듯 불렀습니다. 민준 씨,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숨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였죠. 여보,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박진우 대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처럼 주머니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흙처럼 늘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떳떳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악에는 때로 정면이 아니라 등 뒤에 있으니까요. 그때 언덕 뒤편의 빽빽한 아카시아 숲 쪽에서 무언가 젖은 땅 위로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상복 옷자락을 붙잡았죠. 박진우 대리가 즉시 제 앞을 막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죠. 그리고 한 사람의 형체가 비틀거리며 숲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어깨는 흠뻑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붉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 꽉 쥐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울음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뼈가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고 말았죠. 민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아픔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어둠을 지나 겨우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박진우 대리가 달려가 그를 부축했고 저도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진흙은 차가웠지만 그의 살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민준 씨가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단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힘껏 껴안고 싶으면서도 제 울음소리가 저택의 모든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재빨리 민준 씨의 다리에 나무 부목을 대고 저와 함께 그를 부축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에게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이를 악물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언덕 아래 오래된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비탈길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빛바랜 나무문, 안은 어둡고 마른 집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어느새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든 보온병을 들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는 단 한마디, 돌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지. 저는 민준 씨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판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요. 창고문이 닫히자 저는 겨우 숨을 조금 더 크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뿐이었죠. 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가며 가늘게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에서는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등골이 오싹했죠. 김 부장님이 켠 작은 노란 등불이 축축한 나무 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죠. 민준 씨는 낡은 포대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다리는 거친 나무 2개와 밧줄로 임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의 핏자국은 반쯤 말라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해서 오히려 두려울 정도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김 부장님이 준비한 구급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그런데 온 가족이 방금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진우 대리는 재빨리 거즈를 뜯어 소독약을 붓고 상처를 감쌌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안심시키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프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약자가 큰 소리로 울어봤자 어디가 아픈지만 알려주는 꼴이니까요. 김 부장님이 제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조금씩 마시게 말 많이 시키지 말고. 그리고는 민준 씨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집도 적당히 부려. 살아 돌아온 건 복이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화가 될 수도 있어. 민준 씨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주머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님, 이걸로 사모님께 연락하셨습니다. 원래 쓰시던 폰은 현장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민준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숨 막히는 탈출극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더 일찍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마 당신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만 떠올려도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입을 다물었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 누군가 내 일정을 미리 알고 추적하는 것 같았거든.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졌다면 그들은 내가 찾아낸 증거들을 전부 없애버렸을 거야.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그들이 들이닥치는 거 봤지? 30분 만에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타났잖아. 이제 알겠어? 그들은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했던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최유진 여사의 모습,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라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죠. 저는 문득 그녀가 늘 강조하던 예법과 체면이 결국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욕망을 가리기 위한 얇은 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제게 낮은 의자를 가져다 주고는 다시 창고 문을 닫고 나무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지금부터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저택 안에는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님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를요? 박진우 대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요. 저는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견디면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 참으면 9번 평안하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참는 것이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은 스스로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아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 말 들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둬. 넌 그저 슬픔에 잠긴 아내 역할을 해. 네가 약해 보일수록 그들은 방심하게 될 거야.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준 씨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날 믿어. 날 믿어라는 그 간단한 말이 그 순간 제게는 맹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요. 김 부장님을 보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하지만 정의는 결국 바로 서는 법이지. 민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셨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자금 흐름과 계약들을 발견했어. 누군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었지. 하지만 증거를 다 모으기 전에 그들이 먼저 손을 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가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의심보다 더 잔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야기가 점점 더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남편의 장례를 막 치렀는데 남편이 살아 돌아온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집안에 소리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 뒤편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정거장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해야 하죠?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로 가. 내 사무실에 가서 내가 숨겨둔 걸 가져와야 해. 넌 그저 슬픔에 잠긴 아내처럼 보여야 해. 하지만 눈과 귀는 열어둬. 그리고 절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박진우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사 근처까지 동행하겠습니다. 회사 안에는 CCTV도 있고 그들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 부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청심환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게. 여자가 너무 손을 떨면 사람들이 눈치챌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저는 청심환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언제부터 이런 걸 먹어야 얼굴 표정을 유지하고 남편의 생사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된 걸까요? 민준 씨는 지친 듯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가 얇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죠. 그가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가 고개를 숙이자 민준 씨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순간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죠.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야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법을 신경 쓰던 새 며느리 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아내였고 진실과 거짓 장례식 사이에 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창고 안의 노란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청심환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선한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을 때만 맞는 말이다. 악이 문 앞까지 닥쳤을 때는 선한 사람도 똑바로 설 줄 알아야 한다. 민준 씨는 따뜻한 물을 몇 모금 마신 뒤에야 얼굴색이 조금 돌아왔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박진우 대리는 문 옆에 앉아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집안의 위험이 길거리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아는 노련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곁에 앉았습니다. 그가 아플까봐 많이 만지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의 옷깃에 말라붙은 진흙 자국, 찢어진 이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 씨가 작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얘기할게. 네가 상황을 알아야 해. 그리고 바로 돌아가야 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막혔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누구도 구하지 못하고 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민준 씨는 기억을 더듬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산길로 가는 거는 예정된 일정이었어. 비가 살짝 내리고 안개가 자욱했지. S자 커브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쪽에 트럭 한 대가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가고 있었어. 추월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2대가 양옆으로 바짝 붙었지. 왼쪽 놈은 계속 차체를 긁을 것처럼 위협했고 오른쪽 놈은 사이드미러에 바싹 붙어서 핸들을 꺾을 수 없게 만들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삼면에서 조여오는 덫이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어두워졌죠. 앞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길을 막았어. 초보 운전이 아니라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지.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밀렸고 양쪽 오토바이는 더 세게 압박해왔어. 그때 깨달았지. 이대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정확히 낭떠러지 끝으로 몰릴 거라는 걸. 그는 마치 상처가 다시 아픈 듯 가슴에 손을 얹고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민준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미리 풀었어. 차 문은 충격으로 반쯤 찌그러져 있었지. 문을 세게 걷어차고 몸을 날렸어. 차가 가드레일을 넘는 순간 나는 그 아래에 있던 낮은 나무 위로 떨어졌어. 차가 떨어진 곳만큼 깊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잃기엔 충분했지. 박진우 대리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억지로 분노를 삼키는 듯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죠. 민준 씨는 말을 늦췄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밤이었어. 휴대폰은 박살났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 근처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어.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차를 몰아붙이는 건 우연일 리 없었거든. 길을 아는 사람, 시간을 아는 사람, 심지어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해. 저는 문득 민준 씨가 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린다. 말뿐만 아니라 일정조차도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만약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병원조차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를 필요도 없어.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모든 증거를 없애기엔 충분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민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뒀어. 요즘 현장에 나갈 때는 항상 방수 처리된 보조 휴대폰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어 다녔지. 그리고 뒷산, 우리 가족 묘지로 만들려던 그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예비 계정을 만들어뒀어. 그 계정은 나만 알아. 박진우 대리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네, 사모님도 보셨다시피 시스템에 정확히 그 보조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모든 조각이 오싹할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민준 씨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준비된 연극에 막을 올린 것처럼요. 그날 밤 큰 길을 피해 산길을 따라 겨우 걸었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기어가기도 했지. 하지만 뒷산으로 가야 했어.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CCTV를 켰을 때 엄마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변호사와 사람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봤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대 그룹의 총수 후계자가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빼앗기기 위해 서둘러 묻히는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민준 씨는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니 이게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걸 확신했어. 생각해봐. 정말 사고였다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기다리고 찾으려고 애썼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나를 보내자마자 책상을 펴고 자리를 나눴어. 저는 최유진 여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비워둘 순 없어. 그때는 그저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움은 이미 강 건너편에 서서 상대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마치 공기를 흔들까봐 두려운 듯 물었습니다.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할 순 없어.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봐.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김 부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탐욕이 과하면 망하는 법인데 이건 아주 악독한 탐욕이군.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엄격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얼음판을 걷듯이 말 조심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왜 엄마가 하자는 대로 그냥 도라고 했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 싸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치밀하게 짜인 덫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내가 살아남은 건 차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는 네가 비밀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어.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들이 널 무너져가는 여자라고 믿게 해. 네가 무너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거야.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법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던 새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낭떠러지로 밀쳐졌지만 여전히 가족 전체를 더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려는 남자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머리는 맑아졌죠. 제가 조용히 마치 마음의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돌아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당신을 묻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오래된 창고 안에서 민준 씨는 이야기를 마친 후 지친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축축한 나무벽에 등을 기댄 채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한순간이라도 약해지면 모든 계획이 구멍난 옷처럼 바람에 찢겨 나갈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님이 제게 의자를 밀어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보며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간단히 해. 서연이가 곧 돌아가야 해.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민준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기억 속의 모든 말을 새기려는 듯이요. 서연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어. 밖으로는 알리지 않으셨지. 심지어 엄마에게도 나한테만 당부하셨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보통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조급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몇 가지를 재정비해 두셨지. 일부 거액 자금의 결제권, 주요 프로젝트의 승인권, 그리고 통제 시스템, 이중 잠금 장치 같은 거야. 밖에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열려면 정확한 열쇠가 필요하도록.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석이를 아끼셨어. 데려와 키우고 공부시키고 가족으로 받아주셨지. 하지만 그룹을 이끌 힘은 나에게만 있다고 믿으셨어. 평생의 업적을 능력이 부족하고 탐욕만 가득한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던 거야.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지.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중요한 건 며느리가 무슨 권리를 가졌는지가 아니야. 네가 지금 두 개의 폭풍 사이에 서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 저는 집안일이란 그저 식사 예절이나 생활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거대한 배의 조종간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준 씨가 목소리를 더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지출 항목들을 발견했어. 대놓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나눠서 빠져나가고 있었지. 컨설팅 비용, 유지보수, 임시 창고 임대료 같은 것들로 작게 쪼개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물어보면 절차상 필요한 거라고 했지만 난 알았어. 절차는 옷일 뿐이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가 문제지. 그때 박진우 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해야 할 계약서들의 초기 목록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메인 서버는 접근이 차단되어서 다른 경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곳에 가시면 그냥 보고 듣기만 하세요. 이상한 점을 발견해도 절대 많이 묻지 마세요. 저는 박진우 대리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 씨를 차로 밀어버릴 각오를 한 사람들이 시스템 로그 하나쯤 지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힘이 없었죠. 나는 아직 나설 수 없어. 첫째는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둘째는 내가 너무 일찍 나타나면 그들이 즉시 전략을 바꿀 거야.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인 척 하겠지. 그때는 말싸움밖에 할 수 없어. 말로는 서류를 이길 수 없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늘을 이길 수는 없지만 똑똑하지 않으면 하늘을 쳐다볼 기회조차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최 여사를 만나면 예전처럼 어머니라고 불러 예의를 지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억해. 입으로는 웃어도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는 걸. 그 칼이 네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선 안 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연기를 배워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아이콘처럼 보이는 작은 버튼이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비상위치 전송 버튼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3초간 누르세요. 제게와 김 부장님께 위치가 전송될 겁니다. 저는 그 버튼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인생이 언제부터 시댁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하게 된 걸까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회사에 먼저 가.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남겨둔 걸 가져와. 여기서 뭔지는 말할 수 없어. 그냥 기억해. 맨 아래 왼쪽 서랍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그는 잠시 멈췄다가 도장을 찍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슬픈 표정을 유지해야 해. 진짜처럼. 강한 척하지 마. 그들은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정신이 맑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저는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슬픔이라면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을 했으니까요. 다만 이제부터는 그 슬픔을 갑옷처럼 사용해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다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속눈썹을 감고 있었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춥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무섭지는 않은지. 하지만 저는 그를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만 짧게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제대로 다녀올게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할게요. 김 부장님이 창고 문을 열고 밖을 살핀 뒤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앞서 길을 살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상복은 김 부장님이 준비해준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튀지 않기 위해서였죠. 저녁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가며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저는 당장 이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러지지 않으면 됐습니다. 멀리 보이는 저택의 불빛으로 향하는 흙길은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금부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남편의 목숨을 지키는 걸음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만큼 다음날 아침, 저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았을 때 저택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골라 입고 부은 눈을 가릴 정도로만 화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가리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제가 정말로 슬픔에 잠겼다고 믿게 해야 했으니까요. 슬픔이라면 차고 넘쳤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슬픔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차는 서울에 있는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도로는 점점 붐볐습니다. 경적 소리, 오토바이 소리, 빵 파는 소리, 그 평범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어제 저는 남편의 빈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수천 명을 지휘하던 곳으로 마치 쓰러지면 안 된다는 듯이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룹 본사의 로비는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바닥은 광이 났고 차가운 에어컨 냄새가 났으며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공기는 마치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가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곤란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를 살짝 축 늘어뜨린 채 그저 볼일을 보러 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 씨의 당부만 맴돌았죠. 너무 강해 보이지 마. 그들은 정신이 맑은 사람을 두려워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내리자마자 비서실 근처에 서 있던 한가은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른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더니 즉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죠.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직 몸도 못 추스르셨을 텐데.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녀 손에 들린 서류 뭉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민준 씨 개인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방에 제가 보관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저는 일부러 보관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무심한 듯 강조했습니다. 한가은은 웃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 사무실은 정리 중이라서요. 경영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서류는 건드리지 않아요. 제 남편 물건만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누구 비서인데 제 남편 사무실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거죠? 질문은 크거나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한가은은 즉시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저 분실을 막기 위한 절차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저는 받아들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죠. 절차는 좋지만 만약 남편 펜 한 자루라도 없어지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잃었는데 물건까지 잃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는 말을 하며 곧 울음을 터뜨릴 사람처럼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숨을 새고 있었죠. 한가은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두 걸음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린 그 1초의 틈을 이용해 저는 곧장 민준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예전과 같았지만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떨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은한 나무 향과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잠시 회의에 간 것 같았죠. 저는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는 모든 것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몇 개의 서류철이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놓여 있었죠. 낯선 손길이 닿은 듯한 반듯함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이미 여길 뒤졌구나. 저는 위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가운데 서랍에는 잡다한 서류 몇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남편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맨 아래 왼쪽 서랍,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서랍은 뻑뻑했습니다. 누군가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이 있었죠. 저는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철컥!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고 얇은 갈색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어들고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암호화된 메모 같았죠. 회사 이름의 약자, 날짜, 화살표, 몇 개의 숫자, 어떤 줄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세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책장을 훑어보니 앨범 하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막 들어 올렸다가 놓은 것처럼 저는 앨범을 바로 세웠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추억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뒤로 물러나 창가에 서서 넉나간 미망인처럼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척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가은과 최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우석은 정장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은 방 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며 거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서 가서 쉬셔야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의 영정 앞에서 절하던 순간을 떠올리자 눈가가 정말로 붉어졌습니다. 남편 물건 가지러 왔어요. 그 사람은 늘 깔끔했으니까. 남편 물건이 낯선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건 싫어요. 우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사에 낯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수님?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이 방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죠. 제 말이 끝나자 한가은이 서류 뭉치를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우석은 책상에 손을 짚고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회사가 혼란스러워서 어머니께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중이에요. 저도 남들이 우리 집안이 흔들린다고 할까봐 임시로 맡고 있는 것 뿐이고요. 저는 반박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바늘처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임시로 맡았다면 누가 당신에게 그 권한을 줬죠? 이사회 의결서는 나왔나요? 아니면 형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자리 나눌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우석은 눈을 찡그렸고 한가은은 저를 꿰뚫어 볼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아껴야 했습니다. 할 말만 하고 멈춰야죠. 많이 말하면 실수가 나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피곤해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마치 제가 숨긴 것을 찾으려는 듯 제 가방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저는 겨우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방에 손을 대자 갈색 가죽 수첩이 만져졌습니다. 작지만 수처럼 뜨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상주 역할만 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실의 척추 한 조각을 쥐고 있었고 찢어진 종이라도 그 끝은 지켜야 했습니다. 단단히 지켜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들은 나머지 조각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임원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방 속 갈색 가죽 수첩 때문에 마음이 계속 뜨거웠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그들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죠. 얼마 걷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내선 번호였죠.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작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 중이에요. 최우석 상무가 경영권 대행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변호사랑 최 여사님 따르는 임원들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는 발각될까 두려운 듯 전화가 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머릿속으로 민준 씨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약해 보일수록 그들은 방심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정신은 차려야 해. 저는 맞은편 유리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이 붓고 입술은 창백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도 진짜로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대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차가운 백색 조명이 보였죠. 안에서는 최우석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은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죠. 과도기 동안 계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김 변호사일 겁니다. 임시라는 단어는 합리적입니다만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회의록과 서명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를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머리를 정돈하고 눈가를 빠르게 닦아낸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은 마치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의자가 저를 향해 돌아봤고 놀란 눈빛과 불쾌한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 옷, 꼿꼿한 자세, 회의 주재자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 손, 최우석은 발표 화면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아직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었죠. 한가은은 아래쪽에 앉아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고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옆에 둔 채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연극을 기다리는 배우처럼요. 저는 허락을 구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쪽으로 걸어가 아주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소란을 피운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우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회사 일은 경영진이 처리할 테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죠. 들으러 왔어요. 이 일은 제 남편과 그리고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니까요. 최유진 여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차가웠죠. 너는 지금 상중이니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 여긴 다 전문적인 이야기뿐이야.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에 맞는 일인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 보였죠. 며느리가 감히 여기서 절차를 묻다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우석을 향해 모두가 조용히 귀 기울일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시 경영 대행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임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사회 의결서는 어디 있죠? 위임장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 배우자인 제 지분 권리는 법무팀에서 확인했나요? 질문은 회의 테이블 위로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즉시 대답하지 못했죠. 최우석은 할 말을 찾으려는 듯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한가은은 몸이 굳었고 손에 든 펜도 멈췄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조금 더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저울질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최우석이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요. 이건 비상 상황이고 회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 상황일수록 법을 지켜야죠. 만약 내일 분쟁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당신이요? 아니면 어머님이요? 그것도 아니면 여기 계신 경영진이요? 뒤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헛기침을 했고 다른 사람은 최유진 여사의 시선을 피해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달리고 싶었지만 서류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두려워했죠. 최유진 여사가 가볍게 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죠. 내 질문이 맞다. 하지만 너도 이해해야지. 우리 집안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민준이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누군가는 뒷일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이라는 말을 들으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했죠. 네, 어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책과 결재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회사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저 나중에 우리 집안이 성급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서류와 회의록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해라는 말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쁜 평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특히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확신이 없어 보였죠. 사모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법적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대행 체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결재권 확정은 잠시 보류하고 법무팀에서 정관과 기존 위임 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우석이 변호사를 돌아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최유진 여사는 김 변호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외부인 취급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회사가 원칙대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민준 씨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디 그를 빈자리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이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사실을 심어주면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정사진 뒤에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방을 나와 아주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소란을 피웠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무너진 줄 알았던 여자가 법률이라는 끈을 잡고 그들의 목을 조여올 줄 안다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는 것을요. 회의실을 나왔지만 목은 여전히 재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임원실 복도는 지나치게 차갑고 밝았죠. 서로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서로를 더 꽁꽁 숨기게 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몸에 바싹 붙인 채 똑바로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 갈색 가죽 수첩은 여전히 작은 숫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은 뜨겁지 않았지만 만지면 화상을 입을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야 겨우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방금 불붙은 개미집을 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서의 최유진 여사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법을 지키는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디까지 알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저울질하는 눈이었죠. 저는 로비로 내려와 지친 사람처럼 일부러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몇몇 직원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죠. 저는 손을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그들이 제가 정말 약하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적절한 때에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 대리의 문자였죠.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보낼 것이 있습니다. 단 몇 글자였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저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 조용한 음악, 손님이 적은 그런 곳이었죠. 저는 벽에 등을 대고 바깥을 향해 앉았습니다. 세상에는 굳이 엿들을 필요 없이 그저 한 번의 눈길만으로도 새어나가는 비밀이 있으니까요.
박진우 대리는 여러 장의 스크린샷과 그의 습관처럼 간결한 몇 줄의 설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빠르게 훑어보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나뉜 지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항목명은 컨설팅 비용, 시스템 유지 보수, 임시 인력 채용 등 무해해 보였죠. 하지만 송금 날짜는 민준 씨가 연달아 프로젝트 답사를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메모에는 A 위성 회사에서 개인 계좌를 거쳐 선남개발로 이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남개발이라는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언젠가 그룹 파티에서 그 이름의 대표가 최유진 여사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랜 지인처럼 악수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 박진우 대리의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의 접속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보조 서버에 미러링된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복구 중입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들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식사 후 테이블을 닦듯 증거를 인멸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나무 위로 굴러떨어져 산속을 헤매던 민준 씨의 모습과 장례식 후 30분 만에 변호사를 대동했던 최유진 여사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조각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죠. 잠깐 나한테 좀 들르게. 민준이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이 있는데 미처 전해주지 못한 게 있어.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즉시 대답했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김 부장님의 집은 저택에서 멀지 않은 작은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분재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제가 들어가자 김 부장님은 제게 낡고 빛바랜 노란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장례 때 서재를 정리하다가 캐비닛 뒤에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네. 쓰시다 만 것 같은데 서명은 없더군. 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으로 쓴 몇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단단하고 고든 필체였죠. 소리 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한 구절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 집에 오래 살아도 마음은 이 집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민준 씨에게 서류와 측근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고 마지막 유언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가세를 뿌리를 지켜라. 다른 이가 베어내지 못하도록.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김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크고 좋은 집이 꼭 복은 아니야. 때로는 먹잇감이 되기도 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시아버지께서 어디까지 의심하셨는지는 몰라도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때로 말은 적게 하지만 아주 깊이 꿰뚫어 보시니까요. 김 부장님 댁을 나와 저는 퇴근 시간 무렵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실로 가지 않고 남편의 개인 물품이 보관된 기록물 창고에 갈 일이 있다는 핑계로 관리부서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까지 손을 썼는지 그리고 누가 초조해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록물 창고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조명은 약간 어두웠고 낡은 종이 냄새와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코를 찔렀죠. 모퉁이를 돌자마자 한가은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있는 대신 얇은 재킷을 입고 서류 상자를 든 채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즉시 웃었습니다. 사모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저는 그녀가 든 서류 상자를 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창고도 당신이 관리하나 보죠? 한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서류 분실될까봐 제가 검토를 돕고 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제게서 나는 옅은 청심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저는 작은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서류는 회사 자산이에요. 절차 없이 함부로 손댔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받을 때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한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죠. 무슨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일하는 건데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슬픔에 잠긴 여자가 무심코 내뱉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겠지만 사실은 누군가 보고 있고 누군가 듣고 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닐 뿐이지. 저는 한가은의 손이
상자 모서리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켰죠. 죄 지은 자의 두려움은 언제나 무고한 자의 반응보다 빠릅니다. 저는 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반걸음 뒤로 물러나 예전처럼 예의 바르게 말했죠. 전 이만 가볼게요. 일 보세요. 절차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로비에 나와서야 제 등 아오이 땀으로 젖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연기할 줄 모르면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고두면 부러지기 쉽다. 저는 비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시아버지께서 당부하신 뿌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택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라고 부르고 상중인 며느리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을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발자국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으로 이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죠. 노란 조명이 그녀의 뺨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최우석도 그곳에 있었고 휴대폰을 계속 만지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고개만 까딱했을 뿐 TV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확히 아픈 곳을 찔렀죠. 하루 종일 다녔는데 피곤하지 않니? 걱정하는 듯한 질문이었지만 저를 떠보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슬픔에 지친 여자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피곤해요. 방에 가서 쉴게요. 최유진 여사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쉬어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작은 목소리로 최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집이랑 회사, 출입 기록 전부 다시 확인해봐. 저는 계단을 오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수색을 시작했구나. 저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 그리고 민준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규칙적인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방문 앞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는 소리였죠. 박 여사님인지 아니면 최유진 여사의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멈춤만으로도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유진 여사는 아침을 빨리 먹고 평소보다 말이 적었죠. 최우석은 식사 내내 문자를 보내며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법률 얘기를 꺼내는 게 정상이 아니야. 분명 누가 뒤에서 시킨 거야. 최유진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얇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든 아니든 우리가 아예 물을 길을 없애버리면 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물을 길을 없애버린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평소처럼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저를 쫓는 시선이 느껴졌죠. 로비에서 늘 제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던 경비원 2명이 오늘은 저를 조금 더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위층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저를 부리라도 피하듯 피했죠. 어떤 이는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관리부서의 한 여직원이 지나가며 제 손을 슬쩍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저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묻는 것은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위기 상황에서의 가족 권익에 대해 논의하자는 명목으로 몇몇 임원들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드러운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정, 정보 혹은 비정상적인 자신감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앉아 회사가 안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직 무언가를 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같은 무해한 말만 했습니다. 제 진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용해 연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최우석이 초조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가 차를 몰고 비탈길로 돌진하는 것처럼요. 그는 계속해서 결제 절차를 바꾸고 부서장들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모호한 내용의 임시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한가은은 서류철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평소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서두른다는 거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니까요. 오후에 회사 문을 나서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로 말이 들리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죠. 끊으려는데 남자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연 씨 맞죠? 가만히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낮게 이어졌습니다. 골목 입구 찻집으로 가서 맨 바깥 테이블에 앉아요. 할 말만 하고 갈 테니. 저는 왜 그 말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 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더러운 일을 한 사람은 때로 그 비밀과 함께 묻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찻집은 작고 비닐 천막 지붕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어두운 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목에는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황반장.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서받으러 온 거 아니오. 이 일이 너무 과해지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러 왔소.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황 반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 텐데. 그 산길 사고 우연이 아니었소.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소. 그들은 이민준 이사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들이 초조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 의자 가장자리를 살짝 쥐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황 반장이 몸을 기울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소. 나 같은 사람은 일이 끝나면 쓸모가 없어지거든. 내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내 입을 먼저 막을 거요. 당신을 보니 당신도 이 일에 엮인 것 같아서 피할 길이라도 알려주려고 미리 말하는 거요. 저는 그를 천천히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거죠? 황 반장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잡히는 거. 최유진 여사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소. 회사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까지.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 하고 만약 이민준 이사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면 당신을 닥달해서 불게 만들 거요. 어떻게 닥달할지는 알아서 생각하시오. 저는 목이 모래처럼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낡은 창고에 누워있던 민준 씨의 모습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황 반장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신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여자 같지 않아서. 그리고 세상 일은 주고받는 게 있는 법. 나중에 내가 벌을 받더라도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줄 테니. 그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가기 전에 그는 몸을 낮춰 숨소리처럼 속삭였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오. 그리고 휴대폰에 비상 연락수단 하나쯤은 만들어도. 그 집 사람들 아무도 믿지 마. 황 반장은 사라졌고 제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1분 더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저녁 햇살은 여전히 노랗고 차들은 붐볐지만 제 마음은 캄캄해졌습니다. 너무나 고요한,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박진우 대리에게 암호로 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모님, 더 이상 위험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이사님께서도 안전을 위해 잠시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물러서면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앨 거예요. 증거를 지키지 못하면 민준 씨가 살아 돌아와도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박진우 대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안전 계획대로만 움직이세요. 그리고는 비상 위치 전송 버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귀갓길을 매일 바꾸고 혼자 외진 곳에 있지 말고 낯선 음료를 마시지 말고 개인적인 대화 제의를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잠 못 들었댄 한 눈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덧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집 지붕 아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면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손가락으로 비상 버튼을 3초간 눌렀다가 떼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버튼을 쓸 일이 없기를 하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게임에서 저의 한순간의 실수는 민준 씨와 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고 없는 남쪽 지방의 소나기처럼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저는 회사 문을 나서서 김 부장님이 창고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붕대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내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택으로 오세요.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심장이 살짝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유진 여사가 찾는다는 것은 그녀가 초조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바꿔 붐비는 거리를 한 바퀴 돌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머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양옆으로 창고와 공장이 늘어선 길로 접어들자 차량이 뜸해졌죠. 저는 제 뒤를 따르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에 바싹 붙지는 않았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착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 속에서 비상위치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3초만 누르면 박진우 대리가 신호를 받을 겁니다. 뒤에서 짧은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차가 제 앞으로 추월하더니 제 차 앞을 살짝 막아서며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옆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 제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죠. 집안의 적이 가장 무섭다. 그 말이 저주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차 문을 열고 명령하듯 낮고 간결하게 말했죠. 소란 피우지 마시죠. 저희 따라가서 이야기만 좀 나누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구시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신고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다른 차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하지만 어설프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상 버튼을 정확히 3초간 누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신호가 전송된 것입니다. 저는 외곽의 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쿵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고 기름 냄새와 축축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고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저는 최유진 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옷,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래서인지 그녀의 얼굴에 서린 냉혹함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단아한 미소도 집안의 법도를 말하는 목소리도 없었죠. 그저 메마르고 날카롭고 초조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강서연, 민준이 어디 있니?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여전히 습관처럼 그녀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게 뭘 원하세요? 최유진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묻는구나. 나는 그 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고 싶다. 정말 죽었다면 내게도 계획이 있고 만약 살아있다면 그 애가 날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얘기를 하듯 잔인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죠. 그저 자리를 잃을까봐 미쳐가는 한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벌이 두렵지 않으세요? 최유진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천벌? 그건 약자들이 패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협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천벌 덕이 아니야. 기회를 잡을 줄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는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순히 불면 너는 무사하게 해주마. 불지 않으면 네 친정 식구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녀는 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가 장사하는 곳까지
미행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명예가 마치 제 목에 겨눠진 칼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몰라요. 최유진 여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프고 굴욕적이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죠. 남자 2명이 제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최유진 여사가 몸을 숙여 이를 악문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 주인은 나야. 민준이는 이제 없어. 누가 널 지켜주지? 김 부장 아니면 그 비서놈? 저는 침을 삼키며 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의 말이 떠올랐죠. 두려워하는 순간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계세요. 최유진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법? 내가 법을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서 있지도 않았을 거다. 그녀는 옆 사람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이 저를 뒤로 끌었습니다. 쇠사슬이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시간을 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 신호가 박진우 대리에게 닿았기를 바랄 뿐이었죠.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또 그녀가 더 섣부른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경찰을 통해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실수록 어머님만 더 불리해질 뿐이에요. 최유진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닥쳐! 그리고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급정거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크고 분명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최유진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저를 붙잡고 있던 2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녀가 문 쪽을 쨍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불렀어?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박진우 대리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김 부장님과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따라 들어왔죠. 경찰 1명이 다가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습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 데리고 있었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유진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건 집안일이에요. 경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위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박진우 대리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겨우 몸을 가누자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죠. 김 부장님은 최유진 여사를 보며 슬픔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이 지경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으시는군요. 최유진 여사는 탈출구를 찾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가운도 최우석도 없었죠. 그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 뺨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2명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죠. 최유진 여사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관객이 사라진 연극 무대의 대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대리가 몸을 숙여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제때 누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죠. 이번에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민준 씨의 생명줄을 지켜냈고 이 차가운 창고에서 저 자신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차가 앞서 달렸고 박진우 대리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뒷자리에 앉아 제 어깨에 아주 가볍게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어른의 위로였죠.
뺨은 최유진 여사에게 맞은 상처로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제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의 그 순간부터 이 일은 가족 갈등의 선을 넘어 법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갈색 가죽 수첩과 김 부장님이 주신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대리가 그 위에 USB 하나를 더 올려놓았죠. 그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보조 서버에서 데이터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결론 내리기엔 부족하지만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로그 삭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작은 USB를 보며 마치 저울추를 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안에서는 가벼웠지만 인생에서는 무거운 다음날 아침, 회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이유는 경영진 관련 보안 사고에 대한 협조 및 비상 상황 후 경영 안정화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장례식의 슬픔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불법 감금 사건이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소문은 바람처럼 빨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왕그룹의 명예가 거래처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죠. 뺨에 붉은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제 입이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것들을 대신 말해주니까요. 회의실에는 경영진 외에도 법무팀, 내부감사팀, 그리고 조사를 위해 나온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우석은 구석에 앉아 잿빛 얼굴로 불안하게 눈을 굴리고 있었죠. 최유진 여사는 더 이상 상석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스듬히 앉아 어깨는 꼿꼿했지만 눈빛에서는 위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옆에서 계속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주인을 구하기 위해 법조항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사람처럼 저는 그들을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USB와 갈색 가죽 수첩,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자리를 다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그룹을 좀먹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제 남편을 서류상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태한 회장님 시절의 몇몇 언로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워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따르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무팀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선 제 남편의 법적 상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임시 경영권 및 결재권 변경은 정관과 이사회 의결을 따라야 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까? 법무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시스템 접속 기록, 그리고 일부 위장된 컨설팅 계약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범인이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흔적이 있고 돈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갔으며 중간 회사가 존재했고 사고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권력을 합법화하려는 성급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저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정해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데이터와 수사기관이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죠. 불법 자금 이체, 데이터 조작, 타인에 대한 협박 행위를 계속 감싸는 사람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야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듯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최상무 재무총괄 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요청했죠. 저는 의심받고 있는 송금 건에 대해 즉시 명확히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면 책임 소재가 부서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충성할 뿐이죠. 최상무는 계속해서 테이블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부 송금건은 긴급하다는 이유로 빠른 결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상무님이 전화하신 적도 있고 한가은 비서가 서류를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은 변호사 검토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가하는 회의에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자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꽉 쥐었죠. 최유진 여사는 최상무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지만 그 차가움은 더 이상 누구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갈색 가죽 수첩을 펴서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다 읽지 않고 최상무가 방금 언급한 송금 날짜와 일치하는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제 남편이 미리 기록해둔 것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시점 이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우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